형님이 날 배신하는 거야? 전국 생방송 TV 요리 대결. 미각을 잃은 전설의 셰프 강래호가 3년 만에 복귀했다. 그가 만든 건 화려한 코스 요리가 아니었다. 단순한 쑥국 한 그릇. 심사위원들이 눈물을 흘렸다. 만장일치 우승. 바로 그 순간 관객석에서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났다. 잠깐만요. 여기 계신 모든 분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스튜디오가 얼어붙었다. 저기 계신 최진혁 씨 당신은 3년 전 방화 살인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경찰들이 우르르 들이닥쳤다. 카메라는 모든 걸 찍고 있었다. 3년간 감춰졌던 충격적인 진실. 그 시작은 한 소녀의 침입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도드릴게요. 3년 전 여름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라메종, 그곳은 대한민국 요리계의 전설 강래호가 10년간 쌓아올린 꿈의 전당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불길에 휩싸였다. 화염이 주방을 집어삼켰다. 폭발음과 함께 천장이 무너져 내렸다. 연기가 시야를 가렸고 뜨거운 열기가 피부를 태웠다. 레오는 출구를 향해 비틀거렸다. 그때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민준아, 레오 형. 레오의 수셰프이자 15년 지기 친구 민준이었다. 레오는 돌아보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폭발이 일어났고 레오는 폭풍에 밀려 밖으로 튕겨나갔다. 정신을 차렸을 때 소방대원들이 그를 끌어내고 있었다. 레오는 악을 썼다. 민준이가 안에 있어요. 제발 민준이를. 하지만 너무 늦었다. 건물은 이미 반쯤 무너져 있었다. 소방관들이 레오를 붙잡았다. 불길은 하늘을 찌를 듯 치솟았고 검은 연기가 사방을 뒤덮었다. 레오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의 손에는 민준이 생일 선물로 준 주방 칼이 쥐어져 있었다. 그날 밤 레오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모두 잃었다. 친구를 잃었고, 레스토랑을 잃었고, 미래를 잃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었다. 사고 이후 레오는 이상한 증상을 겪기 시작했다. 음식을 먹어도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최고급 캐비아도 흙덩이 같았고 트러플도 톱밥 같았다. 향기도 사라졌다. 장미 향수를 코에 갖다 대도 아무것도 맡을 수 없었다. 의사들은 검사를 반복했다. 혀에도 이상이 없었고 후각신경에도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레오는 여전히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결국 신경정신과 의사가 진단을 내렸다. 시민성 미각 상실증입니다. 극심한 트라우마로 인해 뇌가 스스로 감각을 차단한 겁니다. 레오는 그 말을 듣고 비웃었다. 마음의 병이라고. 그럼 마음을 고치면 다시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건가?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다. 지금의 레오는 서울에서 3시간 거리의 깊은 산속에 숨어 살고 있었다. 그가 사는 곳은 화려한 유리와 대리석으로 지어진 현대식 별장이었다. 10억대 건축비가 들어간 이 별장은 과거 레오가 주말마다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던 아지트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의 감옥이 되었다. 오전 11시 레오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정확히는 침대 위가 아니었다. 거실 소파에서 술병을 껴안고 잠들어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주방은 여전히 완벽했다. 최고급 독일제, 오븐 프랑스제, 냉장고, 이탈리아제, 에스프레소 머신, 수십만 원짜리 칼들이 자석 칼꽂이에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하지만 레오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냉장고를 열었다. 최고급 식재료들이 가득했다.
일주일에 한 번 식재료 배송 서비스가 자동으로 들어왔다. 레오는 여전히 식재료를 주문했다. 습관처럼 요리를 만들었다 하지만 맛을 볼 수 없었다. 레오는 기계적으로 식재료를 꺼냈다. 홋카이도산 관자, 프랑스산 버터, 이탈리아산 트러플. 그는 칼을 들었다. 관자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완벽했다. 15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칼을 잡았던 손은 여전히 정확했다. 관자를 구웠다. 버터가 지글지글 소리를 냈다. 트러플을 얇게 슬라이스해서 위에 올렸다. 완벽한 비주얼이었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 내놔도 손색 없는 요리였다. 레오는 포크를 들어 한 입 베어 물었다. 씹었다. 삼켰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레오는 접시를 집어들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접시가 산산조각 났다. 그는 다시 냉장고를 열었다. 이번에는 소고기를 꺼냈다. 일본산 와규 600g에 100만 원짜리였다. 고기를 구웠다. 완벽한 미디엄 레어였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웠다. 하지만 레오의 입에선 고무 씹는 느낌만 들었다. 쓰레기통으로 직행했다. 레오는 다시 요리를 만들었다. 파스타, 리조또, 스테이크, 수프. 그가 만드는 모든 요리는 여전히 완벽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모두 무의미했다. 맛도 향도 없는 음식을 만드는 셰프, 그것이 지금의 강레오였다. 오후 3시쯤 초인종이 울렸다. 레오는 모니터를 확인했다.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4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최진혁이었다. 레오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다. 최진혁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레오 형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최진혁은 레오의 옛 동료였다. 레오가 라메종을 열 때 투자자로 참여했고 나중에는 동업자가 되었다. 화재 이후 레오가 은둔하자 최진혁이 레스토랑 그룹 전체를 인수했다. 지금은 라메종의 브랜드를 이어받아 전국의 5개 지점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다. 레오는 대답하지 않았다. 최진혁은 개의치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혀를 찼다. 형님, 이렇게 사시면 안 되죠. 밖에 나가셔야죠. 사람들을 만나셔야죠. 최진혁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형님, 이번에 제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확장인데요. 형님 명의로 된 재단 지분을 활용하면 은행 대출이 훨씬 수월합니다.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레오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최진혁이 다시 입을 열었다. 형님, 제가 지난 3년간 형님 목까지 레스토랑을 키웠잖습니까? 형님은 이 산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배당금은 꼬박꼬박 받으셨고요. 이제는 형님도 좀 형조를 해주셔야죠. 레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다. 나가. 네. 나가라고 했어. 최진혁의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그는 곧 웃음을 지었다. 알겠습니다. 형님,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형님. 최진혁이 일어서며 말했다. 혹시 요즘 주방에서 이상한 냄새 안 나세요? 제가 오늘 올라오면서 느꼈는데 뭔가 탄 냄새 같은 게. 레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최진혁은 그 반응을 보고 만족스럽게 웃었다. 농담입니다. 형님, 그럼 또 뵙겠습니다. 최진혁이 나간 뒤 레오는 주방으로 달려갔다. 가스레인지를 확인했다. 꺼져 있었다. 오븐도 꺼져 있었다. 하지만 레오는 온 주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탄 냄새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맡을 수 없었다. 레오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이 가빠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3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다. 불길, 연기, 민준의 비명. 레오는 바닥을 기어
거실로 나왔다. 소파 밑에서 약통을 꺼냈다. 항불안제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알약 2알을 입에 넣고 삼켰다. 한참을 거친 숨을 몰아쉬다가 겨우 진정되었다. 레오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옆에 쌓인 편지 뭉치가 눈에 들어왔다. 우편함에서 가져온 편지들이었다. 레오는 한 번도 그 편지들을 열어보지 않았다. 편지 봉투에는 보내는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연 민준의 아내였다. 레오는 편지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미안해, 민준아,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빈 별장에 메아리 쳤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레오는 다시 소파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또다시 요리를 시작했다. 이것이 강레오의 3년이었다. 요리를 만들고 버리고 또 만들고 버리는 무한 반복, 맛도 향도 없는 세상에서 요리하는 셰프 죽지 못해 사는 전설. 그날 밤 레오는 또 술을 마셨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잠들었다. 그의 손에는 민준이 선물한 주방 칼이 쥐어져 있었다. 칼날에 달빛이 반사되어 희미하게 빛났다. 밤은 깊어갔고 별장은 고요했다 하지만 레오는 알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산 아래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별장을 향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그 그림자는 12살 소녀였다. 그녀의 이름은 이바다. 그녀는 배가 고팠다. 그리고 저 별장에서 나는 음식 냄새를 맡았다. 비록 버려진 음식이지만 그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바다는 별장 담장을 기어 올랐다. 뒷문으로 향했다. 그녀의 모험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새벽 4시 별장 뒷문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철컥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였다. 이바다는 숨을 죽이고 문을 밀었다.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다. 레오는 보안에 신경 쓰지 않았다. 오 깊은 산속에 누가 찾아오겠는가. 바다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발을 디딜 때마다 신경을 곤두세웠다. 주방에 도착했다. 거대한 냉장고가 눈에 들어왔다. 바다는 냉장고를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안에는 온갖 식재료가 가득했다. 바다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손을 뻗어 무언가를 꺼내려다 멈췄다. 대신 쓰레기통을 뒤졌다. 바다는 결코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원칙이었다. 버려진 것만 먹어라. 그것은 죄가 아니다. 쓰레기통에서 접시 하나를 꺼냈다. 관자 요리였다. 겉보기엔 완벽했다. 바다는 포크를 찾아 한 입 먹었다. 눈을 감았다. 씹었다. 순간 바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상했다. 관자의 신선함, 버터의 고소함, 트러플의 향, 모든 재료가 최상급이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뭔가 무너져 있었다. 마치 영혼 없는 요리 기계가 만든 것 같았다. 바다는 중얼거렸다. 이건 슬픈 맛이에요. 짠맛이 아니라 눈물 맛. 그때 불이 켜졌다. 바다는 화들짝 놀라 돌아봤다. 레오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손에는 민준의 주방 칼이 쥐어져 있었다. 너 누구야? 바다는 접시를 내려놓았다. 도망칠 생각은 없었다. 그녀는 레오를 똑바로 쳐다봤다. 배가 고파서 왔어요. 아저씨가 버린 음식 먹으려고요. 훔친 건 아니에요. 레오가 한 발짝 다가왔다. 지금 뭐라고 했어? 슬픈 맛, 눈물 맛, 너 같은 꼬마가 뭘 안다고. 바다는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맛을 알아요. 아주 잘 알아요. 이 요리는 재료는 최고급인데 만든 사람 마음이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슬픈 맛이 나요. 레오의 손이 떨렸다. 그는 칼을 조리대에 내려놓았다. 너 지금 나한테 강의하는 거야. 나는 미슐랭 3스타 셰프였어. 너 같은 애송이가. 바다가 말을 끊었다 였어요. 과거형이죠.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아저씨는 맛을 못 느끼잖아요.
레오가 얼어붙었다. 뭐라고? 바다는 쓰레기통을 가리켰다. 오늘 하루에만 15개 요리를 버렸어요. 전부 완벽한 비주얼인데 맛을 보지도 않고 버렸어요. 정상적인 셰프는 이렇게 안 해요. 레오는 말문이 막혔다. 바다가 계속했다. 제가 사흘 전부터 아저씨를 봤거든요. 아저씨는 매일 요리하고 버리고 요리하고 버려요. 맛을 보는 척은 하지만 실제로는 안 보죠. 그리고 항상 똑같은 표정이에요. 공허한 표정. 레오는 의자를 잡고 주저앉았다. 너 도대체 누구야? 이바다요. 12살이에요. 이 산에서 살아요. 혼자? 내 엄마는 7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레오는 바다를 바라봤다. 아이는 야위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자세는 당당했다. 너 왜 이런 데 사는데? 바다는 어깨를 으쓱했다. 엄마가 여기서 한의원을 했거든요. 돌아가신 후에도 저는 여기가 좋아요. 약촉해서 팔고 살 수 있어요. 레오는 한숨을 쉬었다. 내일 아침 경찰에 신고할 거야. 너는 보호시설로. 바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러지 마세요. 제가 아저씨 도와드릴 수 있어요. 뭘? 아저씨 혀요. 고쳐드릴 수 있어요. 레오는 비웃었다. 내가 뭔데 의사 한의사 정신과 의사들도 못 고친 걸 내가 고친다고. 바다는 배낭을 열었다. 안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다. 어머니의 진료일지였다. 바다는 책장을 넘겼다. 엄마가 미각 상실 환자를 치료한 적 있어요. 차 사고로 후각을 잃은 아저씨였는데 엄마가 특별한 약초로 치료했어요. 맛과 향은 뇌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트라우마로 막힌 감각을 기억으로 다시 열 수 있어요. 레오는 귀를 기울였다. 계속해봐. 바다가 말했다. 아저씨는 시민성 미각 상실이에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약으로는 안 돼요. 특별한 맛으로 아저씨 마음속 문을 열어야 해요. 그게 가능해.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레오가 눈을 가늘게 떴다. 조건. 바다는 똑바로 레오를 바라봤다. 제가 성공하면 저를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법적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저 혼자 사는 게 힘들거든요. 그게 다야. 아니요, 하나 더요. 아저씨가 가진 레스토랑 그룹 지분 30% 주세요. 레오는 웃음을 터뜨렸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다. 너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데 내가 실패하면? 바다가 대답했다. 실패하면 제 절대 미각을 아저씨께 드릴게요. 절대 미각. 네, 저는 맛을 완벽하게 알 수 있어요. 재료의 신선도, 온도, 조리 시간 간의 양 전부 다요. 엄마는 이걸 신의 혀라고 불렀어요. 레오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 증명해봐. 바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테스트해주세요. 레오는 일어나 주방을 돌아다녔다. 그는 소금통을 꺼냈다. 물을 컵에 따르고 소금을 넣었다. 정확히 15g. 그는 물을 저었다. 바다에게 건넸다. 마셔봐. 바다는 한 모금 마셨다. 눈을 감았다. 입안에서 굴렸다. 삼켰다. 15g이요. 물은 200ml 수돗물이 아니라 정수된 물이에요. 온도는 18도. 소금은 천일염이 아니라 정제염이에요. 레오의 입이 벌어졌다. 전부 정확했다. 그는 다시 테스트했다. 이번에는 설탕과 소금을 섞었다. 바다는 또 맞췄다. 레오는 더 복잡한 테스트를 했다. 간장, 식초, 설탕, 소금, 고춧가루를 미세하게 섞었다. 바다는 한 모금 마시고 정확히 분석했다. 간장 10ml, 식초 5ml, 설탕 3g, 소금 2g, 고춧가루 0.5g. 레오는 말을 잃었다. 정말 절대 미각이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평생 본 적이 없었다. 레오는 의자에 앉았다. 한참을 생각하다 입을 열었다. 좋아, 거래하자. 내가 내 미각을 돌려놓으면 내가
내 고호자가 되고 지분 30%를 주마 하지만 실패하면 바다가 말했다. 실패하면 저는 평생 여기서 아저씨 요리 보조로 일할게요. 무급으로요. 레오는 손을 내밀었다. 계약 성립이다. 바다는 작은 손으로 레오의 손을 잡았다. 악수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악수는 단단했다. 한 가지만 더요. 레오가 물었다. 뭔데? 민준 아저씨 레시피 노트 보여주세요. 레오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안 돼. 바다는 고개를 저었다. 그거 없으면 치료 못해요. 아저씨 미각은 트라우마 때문에 막혔어요. 그 트라우마의 중심엔 민준 아저씨가 있어요. 그분의 레시피를 따라가면서 아저씨 마음을 열어야 해요. 레오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일 줄게. 바다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그럼 저 오늘 밤은 여기서 자도 돼요. 밖은 추워요. 레오는 한숨을 쉬었다. 손님방 써.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네. 바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레오가 물었다. 근데 정말 자신 있어? 내 혀를 고칠 수 있어? 바다는 레오를 돌아봤다. 자신은 없어요. 하지만 해볼게요. 엄마가 말했거든요. 맛은 혀로 느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거래요. 아저씨 마음만 열리면 혀도 열릴 거예요. 레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다는 복도로 사라졌다. 레오는 혼자 주방에 남았다. 그는 바다가 먹던 접시를 집어들었다.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싱크대에 놓았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레오는 창밖을 바라봤다. 오랜만에 새벽을 맞이했다. 그리고 오랜만에 뭔가 기대되는 마음이 들었다. 그날 밤 멀리 서울에서 최진혁은 전화를 받고 있었다. 그래, 확실해. 레오 형님 별장에 어린 여자애가 들어갔어. 12살쯤 되어 보이는. 최진혁은 와인 잔을 돌렸다. 뭐하러? 잘 모르겠습니다. 도둑질하러 온 것 같지는 않고 레오 씨가 손님방을 내줬습니다. 최진혁은 웃음을 터뜨렸다. 레오 형님이 고아 소녀 하나 거둔 거겠지. 뭐 상관없어. 계속 지켜봐. 전화를 끊고 최진혁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야경이 화려하게 빛났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형님, 그렇게 외로우셨어요. 걱정 마세요. 곧 제가 찾아뵐게요.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아침 8시 레오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바다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낡은 공책을 펼쳤다. 어머니의 진료일지였다. 바다가 말했다. 먼저 아저씨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언제부터 맛을 못 느끼기 시작했어요. 레오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화재 다음 날부터야.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간호사가 죽을 먹여줬는데 아무 맛도 안 났어. 향은요? 그것도 마찬가지야. 아무것도 맡을 수 없어. 바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책에 뭔가를 적었다. 그럼 촉각은요? 뜨겁고 차가운 건 느껴져요. 그건 느껴져. 미각과 후각만 완전히 사라진 거네요. 엄마 일지에 나온 환자랑 똑같아요. 바다는 공책 한 페이지를 레오에게 보여줬다. 거기에는 한자와 한글이 섞인 메모가 빼곡했다. 레오는 읽을 수 없었다. 엄마가 치료한 환자는 교통사고로 후각을 잃었어요. 하지만 코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뇌가 냄새를 거부한 거예요. 왜냐면 사고 당시 타이어 타는 냄새가 너무 끔찍했거든요. 레오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래서 엄마는 그 환자에게 행복했던 기억과 연결된 냄새를 맡게 했어요. 어릴 때 할머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냄새, 첫사랑과 데이트했던 카페 커피 냄새, 아들이 태어났을 때 병원 복도 소독약 냄새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기억을 깨웠어요. 그게 효과가 있었어. 내 6개월 걸렸지만 환자는 후각을 되찾았어요. 레오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6개월. 조급해하시면 안 돼요. 뇌는 천천히 움직여요.
레오는 창밖을 바라봤다. 6개월 그 시간 동안 자신이 버틸 수 있을까? 바다가 물었다. 아저씨 제일 행복했던 기억이 뭐예요? 요리와 관련된 기억이요. 레오는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그 시절을 떠올렸다. 15년 전이야. 민준이랑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프랑스 요리학교 동기였어. 어느 날 비가 엄청 왔는데 기숙사 난방이 고장났어. 우리는 추워서 잠을 못 잤지. 바다는 조용히 들었다. 민준이가 그때 라면을 끓였어. 그냥 평범한 라면인데 거기에 기숙사 근처 텃밭에서 몰래 딴 쪽파를 넣었어. 우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라면을 나눠 먹었어. 창밖엔 비가 쏟아지고 방은 추웠지만 그 라면은 세상에서 제일 따뜻했어. 레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내가 민준이랑 나눈 첫 번째 식사였어. 그날 이후 우리는 절친이 됐지. 바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 맛을 다시 만들어 볼게요. 뭘로? 쪽파요. 그리고 빗물 냄새요. 바다는 밖으로 나갔다. 레오는 그녀를 따라갔다. 바다는 별장 뒤편 작은 텃밭으로 갔다. 거기에는 레오가 오래전에 심었다가 방치한 쪽파가 자라고 있었다. 바다는 쪽파를 조심스럽게 캤다. 그리고 빗물을 받을 그릇을 내놨다. 마침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그릇에 떨어졌다. 레오가 물었다. 빗물로 뭘 하려고? 요리는 재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위기도 중요해요. 아저씨는 그날의 맛뿐 아니라 그날의 공기, 그날의 소리, 그날의 기분까지 기억해야 해요. 바다는 빗물이 충분히 고이자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돌아갔다. 레오도 따라 들어갔다. 바다는 냄비에 물을 끓였다. 라면은 넣지 않았다. 그냥 맹물이었다. 쪽파를 송송 썰어 넣었다. 그게 전부였다. 이게 다야. 내 아저씨는 지금 복잡한 맛을 감당할 수 없어요. 가장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바다는 국물을 그릇에 담았다. 창문을 열었다. 빗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그릇을 레오에게 건넸다. 눈을 감고 드세요. 맛을 찾으려 하지 말고 기억을 찾으세요. 그날의 기분을요. 레오는 숟가락을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떠서 입에 넣었다. 삼켰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레오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여전히 아무것도. 바다가 말했다. 한 번 더 드세요. 이번엔 쪽파를 씹으면서 빗소리를 들어보세요. 레오는 다시 떴다. 이번에는 쪽파를 입에 넣었다. 씹었다. 창밖의 빗소리에 집중했다. 그 순간 뭔가가 스쳤다. 희미했다.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미세했다. 하지만 분명히 있었다. 흙냄새, 빗물에 젖은 흙냄새. 레오는 눈을 번쩍 떴다. 지금 뭔가. 바다가 물었다. 뭐가 느껴졌어요? 흙냄새 같은 게 아주 잠깐. 바다는 환하게 웃었다. 맞아요. 쪽파에서 나는 거예요. 성공이에요. 레오는 다시 떴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좌절했다. 사라졌어. 다시 아무것도 안 느껴져. 괜찮아요.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아저씨 뇌가 반응했어요. 문이 살짝 열린 거예요. 레오는 손을 떨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뭔가를 느꼈다. 비록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바다가 말했다. 이제부터 매일 이렇게 할 거예요. 아저씨 행복한 기억을 하나씩 요리로 재현할 거예요. 레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 바다야. 바다는 씩 웃었다. 고마워하긴 일러요. 이제 시작인걸요. 그날 오후 레오는 바다에게 민준의 레시피 노트를 건넸다. 낡은 가죽 공책이었다. 표지는 불에 그을렸고 페이지 일부는 타서 사라졌다. 바다는 공책을 조심스럽게 받았다. 펼쳤다. 안에는 민준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레시피가 적혀 있었다. 바다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다. 레오가 말했다. 민준이는 모든 걸 기록했어.
레시피뿐만 아니라 그날 기분 날씨 함께 먹은 사람까지 전부. 바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보물이네요. 레오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래, 민준이의 마지막 보물이야. 바다가 어느 페이지에서 멈췄다. 아저씨 이거 봐요. 레오가 다가갔다. 바다는 페이지를 가리켰다. 거기에는 화재 사흘 전 날짜가 적혀 있었다. 오늘 진혁이랑 크게 싸웠다. 그 사람이 주방 가스배관 점검 일지를 조작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레오 형에게 말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없다. 더 알아봐야겠다. 레오의 얼굴이 굳었다. 최진혁이 가스배관 점검 일지를 조작했다고. 바다가 물었다. 가스배관이 화재 원인이었어요. 공식적으로는 노후된 배선이 원인이라고 발표됐어 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어. 바다는 다시 노트를 넘겼다. 화재 이틀 전 날짜의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 밤 주방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타는 냄새도 아니고 가스 냄새도 아니다. 뭔가 화학약품 같은 냄새. 주방을 다 뒤졌지만 아무것도 못 찾았다. 내일 레오 형한테 보고해야지. 레오는 노트를 빼앗듯 집어들었다. 빠르게 페이지를 넘겼다. 하지만 화재 하루 전 페이지는 타서 사라졌다. 화재 당일 페이지도 없었다. 레오는 주저앉았다. 민준이가 뭔가를 알았던 거야. 화재가 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 바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 최진혁 아저씨 믿어요. 레오는 대답하지 못했다. 최진혁은 자신의 오랜 동료였다. 함께 레스토랑을 키웠다. 하지만 화재 이후 너무 빨리 모든 걸 인수했다. 그리고 레오를 산속에 방치했다. 레오가 중얼거렸다.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이상해. 바다는 노트를 덮었다. 더 알아봐야겠어요. 근데 지금은 아저씨 치료가 먼저예요. 몸이 건강해야 진실도 찾을 수 있어요. 레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맞아. 그날 저녁 최진혁의 차가 별장 앞에 멈췄다. 그는 정장을 차려입고 와인 한 병을 들고 왔다. 초인종을 눌렀다. 레오가 문을 열었다. 진혁아, 무슨 일이야? 최진혁은 환하게 웃었다. 형님, 그냥 안부 여쭈러 왔습니다. 요즘 잘 지내시나 해서요. 레오는 그를 들여보냈다. 거실에 앉자 최진혁은 와인을 테이블에 놓았다. 형님, 제가 들었는데 요즘 어린 손님이 계시다고요. 레오가 경계했다. 내가 어떻게 알아? 최진혁은 어깨를 으쓱했다. 형님, 여기 관리인이 제 사람이잖습니까? 걱정돼서 물어봤더니 12살 여자애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레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최진혁이 계속했다. 형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즘 어린애들 이용해서 사기치는 놈들 많습니다. 불쌍한 척하고 들어와서 재산을 노리는 거죠. 레오가 차갑게 말했다. 바다는 그런 애가 아니야. 최진혁은 웃었다. 바다요. 이름도 예쁘네요. 근데 형님, 그의 신원 확인은 하셨습니까? 부모는 어디 있고 학교는 다니는지. 레오는 대답하지 않았다. 최진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형님, 제가 사람을 시켜 알아봤습니다. 그의 엄마는 무허가 한의원을 운영하다 7년 전에 죽었더군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도 여러 번 냈고요. 그런 집안 애가 형님한테 뭘 해준다는 겁니까? 레오가 일어섰다. 나가. 네. 나가라고 했어. 바다는 내 손님이야. 내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최진혁은 천천히 일어섰다.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형님, 제가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그 애가 형님 약점을 잡고 돈을 뜯어낼 수도 있습니다. 레오는 문을 열었다. 나가. 다시는 허락 없이 오지 마. 최진혁은 와인병을 집어들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레오를 돌아봤다. 형님, 후회하실 겁니다. 그는 나갔다. 차 문을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엔진 소리가 멀어졌다. 레오는 문을 닫고 돌아섰다. 바다가 복도에 서 있었다. 그녀는 최진혁의 말을 다 들은 것 같았다.
바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 제가 짐이 되는 거면 떠날게요. 레오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넌 짐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내게 희망을 줬어. 바다는 레오를 올려다봤다. 레오가 말했다. 최진혁은 예전부터 저랬어. 자기가 옳다고 믿으면 남한테 강요하지, 신경 쓰지 마. 바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그날 밤 바다는 민준의 노트를 다시 펼쳤다. 촛불을 켜고 한 페이지씩 읽었다. 타다. 남은 페이지들, 희미한 글씨들, 그녀는 뭔가를 찾고 있었다. 새벽 2시 바다는 어느 페이지에서 멈췄다. 페이지 모서리가 타서 반쯤 사라진 메모였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혁이가 이상하다. 왜 자꾸 주방 청소를 신경 쓰는지, 보험 얘기도 이상하고. 바다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따라갔다. 보험금. 그녀는 공책을 덮었다.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이 별장을 비췄다. 바다는 혼자 중얼거렸다. 최진혁 아저씨, 당신이 뭔가 숨기고 있구나. 그녀는 결심했다. 이 비밀을 밝혀내야 한다고. 레오를 위해서, 그리고 죽은 민준을 위해서. 일주일이 지났다. 레오의 미각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지만 이제 단맛과 신맛을 희미하게 구분할 수 있었다. 바다는 매일 새로운 기억 요리를 만들었다. 오전 10시 바다는 냉장고를 열었다. 그리고 멈췄다. 냉장고가 거의 비어 있었다. 바다가 레오를 불렀다. 아저씨, 식재료가 없어요. 레오가 주방으로 왔다. 냉장고를 확인했다. 분명 사흘 전까지만 해도 가득 차 있었다. 매주 월요일마다 배송이 들어왔다. 오늘이 목요일이었다. 레오는 휴대폰을 꺼내 배송업체에 전화했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울렸다. 마침내 누군가 받았다. 여보세요. 저 강레오인데요. 이번 주 배송이 안 왔는데. 전화 너머에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 강 셰프님,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더 이상 그쪽으로 배송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뭐라고? 왜? 거래처 사정이 변경됐습니다.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레오는 다른 배송업체에도 전화했다. 모두 같은 대답이었다. 거래 중단, 사정 변경, 배송 불가. 레오는 전화를 끊고 바다를 봤다. 누군가 식재료 공급을 막았어. 누가요? 레오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최진혁이었다. 바다가 물었다. 다른 데서 살 수는 없어요. 이 산속에서 제일 가까운 마트까지 차로 1시간이야. 게다가 내 차는 고장났어. 정비소에 맡겨놨는데 일주일째 연락이 없어. 바다는 냉장고를 다시 확인했다. 남은 건 달걀 6개, 시들어가는 채소 몇 개, 그리고 오래된 된장뿐이었다. 바다가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어떻게? 바다는 배낭을 메고 밖으로 나갔다. 레오가 따라갔다. 바다야, 어디 가는 거야? 산이요. 여기 산에 먹을 게 많아요. 하지만 바다는 돌아보며 웃었다. 걱정 마세요. 저 이거 잘해요. 엄마가 가르쳐줬거든요. 바다는 산으로 올라갔다. 레오는 별장에서 그녀를 바라봤다. 작은 등이 숲속으로 사라졌다. 3시간 후 바다가 돌아왔다. 배낭이 불룩했다. 그녀는 배낭을 주방 조리대에 쏟아냈다. 쑥, 냉이, 달래, 두릅, 고사리, 산마늘, 온갖 산나물이 쏟아져 나왔다. 레오는 놀라서 물었다. 이걸 다 어디서? 산에서요. 지금 봄이라 나물이 많거든요. 레오는 나물들을 살펴봤다. 전부 싱싱했다. 바다는 어떤 걸 캐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바다가 말했다. 오늘은 쑥국을 끓일게요. 아저씨, 민준 아저씨, 어머니 기억나세요? 레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 엄마는 시골에서 작은 식당을 하셨어. 우리가 요리학교 다닐 때 방학마다 거기 가서 일했지. 바다는 쑥을 다듬기 시작했다. 민준 아저씨가 노트에 적어놨어요.
어머니 쑥국 레시피요. 된장쑥, 마늘 그게 전부래요. 바다는 냄비에 물을 끓였다, 된장을 풀었다, 쑥을 넣었다, 다진 마늘을 넣었다. 그게 전부였다. 복잡한 기술도 없었고 비싼 재료도 없었다. 국이 끓는 동안 구수한 냄새가 주방에 퍼졌다. 레오는 그 냄새를 맡았다. 뭔가 익숙했다. 바다는 국을 그릇에 담았다. 레오에게 건넸다. 드셔보세요. 레오는 숟가락을 들었다. 한 입 떠서 입에 넣었다. 눈을 감았다. 순간 레오는 20년 전으로 돌아갔다. 민준 어머니의 작은 식당, 낡은 나무 테이블, 여름 저녁 선풍기 소리, 민준 어머니가 끓여준 쑥국. 레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맛이 느껴졌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느껴졌다. 된장의 구수함, 쑥의 쌉싸름함, 마늘의 알싸함,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함. 레오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떨렸다. 바다는 조용히 옆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기다렸다. 한참 후 레오가 말했다. 느껴져. 맛이 느껴져. 온기가 느껴져. 바다는 웃었다. 다행이에요. 레오는 바다를 봤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바다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모류 아저씨가 마음을 연 거예요. 레오는 다시 국을 떠먹었다.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느껴졌다. 그는 그릇을 다 비웠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한 그릇을 완전히 먹었다. 저녁이 되었다. 레오와 바다는 거실에 앉았다. 밖은 어두웠다. 별들이 빛났다. 레오가 입을 열었다. 바다야, 너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 바다는 레오를 봤다. 레오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화재 그날 밤 내가 민준이를 버렸어. 바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레오가 계속했다. 나는 출구를 찾았어. 살 수 있었어. 그런데 민준이는 주방 안쪽에 있었어. 그가 날 불렀어. 하지만 나는 돌아가지 않았어. 레오의 목소리가 떨렸다. 두려웠어. 불이 무서웠어. 죽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도망쳤어. 내 친구를 두고 도망쳤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 이후로 나는 아무것도 못 느꼈어. 맛도 향도 전부 사라졌어. 마치 내 혀가 날 벌주는 것 같았어. 넌 비겁한 놈이야. 친구를 버린 놈이야. 그런 놈이 무슨 요리를 하냐고. 레오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요리할 자격이 없어. 살아있을 자격도 없어. 바다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는 도망친 게 아니에요. 레오가 고개를 들었다. 바다가 계속했다. 아저씨는 살아남은 거예요.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민준 아저씨도 아저씨가 살기를 바랐을 거예요. 둘 다 죽는 것보다 한 명이라도 사는 게 나아요. 레오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바다는 레오의 손을 잡았다. 작은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아저씨, 저도 엄마 돌아가실 때 옆에 없었어요. 엄마가 쓰러졌을 때 저는 산에서 약초 캐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땐 이미 늦었어요. 바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저는 오랫동안 제 자신을 미워했어요. 왜 그날 집에 있지 않았을까? 왜 엄마 옆에 없었을까? 하지만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바다는 눈물을 닦았다. 바다야,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최선을 다했어. 이제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엄마 목까지 행복하게 살아줘. 바다는 레오를 똑바로 봤다. 아저씨도 마찬가지예요. 아저씨가 살았으니 이제 아저씨는 민준 아저씨 목까지 요리해야 해요. 그게 진짜 추모예요. 레오는 울었다.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바다는 그의 곁에 앉아 있었다. 한참 후 레오가 진정되었다. 그는 눈물을 닦고 바다를 봤다. 넌 정말 12살이 맞아. 어떻게 그렇게 어른 같은 말을 해? 바다는 쓸쓸하게 웃었다. 혼자 살면 빨리 어른이 돼요. 레오는 바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미안해. 내가 이런 걸 겪어야 했다니. 괜찮아요.
이제 저는 아저씨가 있잖아요. 레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우리는 서로가 있어. 그날 밤 레오는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잤다. 민준이 나타나는 꿈을 꿨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준이 웃고 있었다. 형 잘 지내, 바다 잘 부탁해. 레오는 꿈속에서 대답했다. 그래, 걱정 마, 내가 잘 돌볼게. 다음 날 아침 바다는 다시 민준의 노트를 펼쳤다. 레오가 물었다. 뭘 찾는 거야? 단서요. 최진혁 아저씨가 뭔가 숨기고 있어요. 민준 아저씨가 분명 뭔가 알았을 거예요. 바다는 노트를 한 장씩 넘겼다. 화재 일주일 전 페이지를 읽었다. 오늘 진혁이가 또 주방 점검을 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뭘 그렇게 확인하는지 모르겠다. 가스배관 쪽을 유심히 봤다. 바다가 레오를 봤다. 최진혁 아저씨가 왜 가스배관을 그렇게 신경 썼을까요? 레오는 생각했다. 가스배관은 정기 점검 대상이야 하지만 보통은 전문업체가 해. 최진혁이 직접 할 이유가 없어. 바다는 다른 페이지를 넘겼다. 화재 5일 전 페이지였다. 이상하다. 오늘 주방 청소 업체가 바뀌었다. 진혁이가 갑자기 바꿨다고 했다. 새 업체는 청소를 너무 꼼꼼하게 한다. 특히 가스배관 주변을. 레오의 얼굴이 굳었다. 가스배관 점검 일지는 누가 관리했지? 바다가 대답했다. 여기 보면 최진혁 아저씨가 직접 관리했대요. 레오는 일어섰다. 뭔가 이상해. 전부 가스배관이랑 연관되어 있어. 바다가 말했다. 화재 원인이 뭐라고 발표됐어요. 공식적으로는 노후된 전기 배선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어. 조사 결과가 애매했거든. 바다는 노트를 덮었다. 아저씨 저는 확신해요. 이 화재는 사고가 아니었어요. 레오는 창밖을 바라봤다. 최진영 내가 정말 그랬어. 바다가 물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레오는 돌아섰다. 증거를 찾아야 해야지만 지금은 내가 먼저야. 내 혀를 완전히 고치는 게 우선이야. 그래야 최진혁한테 맞설 수 있어. 바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열심히 할게요. 그날 저녁 서울에서 최진혁은 전화를 받았다. 네, 계속 감시하세요. 레오 형님이 뭘 하는지 전부 보고하고. 전화를 끊고 최진혁은 창밖을 바라봤다. 그는 와인을 마시며 중얼거렸다. 형님 제발 조용히 지내세요. 더 이상 파헤치지 마세요.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뭔가 걱정하고 있었다. 2주일이 더 지났다. 레오의 미각은 70%까지 회복되었다. 이제 대부분의 맛을 구분할 수 있었다. 단맛, 신맛, 쓴맛, 짠맛, 감칠맛 모두 돌아왔다. 향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오전 레오는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서랍을 열었다. 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다. 김태준 사립탐정. 레오는 명함을 바라봤다. 3년 전 민준의 장례식에서 만난 사람이었다. 민준 아내의 남동생이었다. 그는 레오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었다. 형님이 진실을 알고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저는 형을 믿습니다. 하지만 레오는 연락하지 않았다. 죄책감에 짓눌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레오는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누군가 받았다. 여보세요. 태준 씨, 저 강레오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목소리가 들렸다. 형님, 3년 만이시네요. 레오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태준 씨 만날 수 있을까요? 형 일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태준이 대답했다.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 별장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갈게요. 다음 날 오전 10시 검은색 세단이 별장 앞에 멈췄다. 3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내렸다. 김태준이었다. 그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레오가 문을 열었다. 태준은 인사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았다.
바다가 차를 내왔다. 태주는 바다를 봤다. 이 친구가 소문으로 들은 그 아이군요. 레오가 소개했다. 이 바다입니다. 나를 치료해주고 있어요. 태주는 바다에게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형님을 돌봐주셔서. 바다는 수줍게 웃었다. 레오가 본론을 꺼냈다. 태준 씨 형 화재 사건 조사하고 있다고 했죠.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3년 동안 계속 조사했습니다. 형은 절대 실수로 그런 사고를 낼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을 알아냈습니까? 태준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테이블 위에 펼쳤다. 먼저 이걸 보세요. 화재 2주 전 최진혁이 레스토랑에 추가 화재 보험을 들었습니다. 보험금이 기존의 3배입니다. 레오는 서류를 들여다봤다. 분명했다. 최진혁의 서명이 있었다. 왜 내게 알리지 않았지? 형님은 당시 새 메뉴 개발에 집중하고 계셨고 최진혁이 경영 전반을 맡고 있었죠. 보험 업무도 그의 담당이었습니다. 태주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화재 직후 형님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가 설립됐습니다. 형님 도장이 찍혀 있지만 형님은 모르셨죠. 레오는 서류를 봤다.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기억이 없었다. 나는 이런 회사 만든 적 없어. 맞습니다. 최진혁이 형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대리인 자격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태준이 다른 서류를 가리켰다. 보험금 일부가 이 회사를 통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최진혁 개인 계좌로 돈이 들어갔습니다. 레오의 얼굴이 굳었다. 얼마나? 5억 원입니다. 레오는 주먹을 쥐었다. 태준이 계속했다. 최진혁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보험금과 레스토랑 인수 화재를 일으켜 형님을 무능력하게 만들고 보험금을 챙긴 뒤 레스토랑을 헐값에 인수하는 거였죠. 레오는 일어서서 창가로 갔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태준이 말했다. 무슨 증거? 화재의 직접적 원인입니다. 최진혁이 어떻게 불을 냈는지 그 증거가 없습니다. 제가 3년간 찾았지만 못 찾았어요. 바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 알 수도 있어요. 모두 바다를 봤다. 바다가 말했다. 저 그날 거기 있었어요. 레오가 놀라서 물었다. 뭐라고? 바다는 고개를 숙였다. 말씀드리지 않아서 죄송해요. 하지만 저 그날 산에서 약초를 캐고 있었어요. 그러다 연기를 봤어요. 너무 커서 산 아래로 내려갔죠. 태준이 물었다. 무엇을 봤습니까? 바다는 기억을 더듬었다. 레스토랑 뒷골목에 차가 한 대 있었어요. 거기서 한 남자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멀리서 봤는데 그 사람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정대로 됐다. 이제 형님은 끝이야라고 했어요. 레오와 태준이 동시에 물었다. 그 남자가 누구였어? 바다는 레오를 봤다. 최진혁 아저씨였어요. 레오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태준이 물었다. 확실합니까? 네, 나중에 여기 와서 봤을 때 알았어요. 그 사람이었어요. 태준은 흥분했다. 이게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목격자예요. 하지만 바다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때 9살이었어요.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게다가 증거도 없어요. 레오가 물었다. 다른 건 없었어. 바다야 뭐라도. 바다는 생각했다. 한참 후 그녀가 말했다. 잠깐만요. 바다는 자기 방으로 달려갔다. 잠시 후 낡은 MP3 플레이어를 들고 돌아왔다. 이거요, 엄마가 주신 거예요. 저는 산에 갈 때 항상 들고 다녔어요. 음악 듣고 녹음도 하고요. 태준이 물었다. 그날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제가 산새 소리 녹음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날도 녹음 버튼을 켜놨었어요. 태준은 MP3을 받아들었다. 재생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와 새 소리만 들렸다. 그러다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다. 예정대로 됐습니다.
네, 화재 발생했습니다. 레오는 빠져나왔지만 민주는 그대로입니다. 네, 이제 형님 명의로 서류 처리하시면 됩니다. 목소리는 분명 최진혁이었다. 레오는 MP3을 듣고 눈을 감았다. 최진혁, 정말 내가 그랬구나. 태준이 말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경찰에 제출하겠습니다. 레오가 물었다. 이걸로 최진혁을 잡을 수 있어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녹음 파일, 보험금 횡령 증거, 페이퍼 컴퍼니, 이 모든 걸 합치면 충분합니다. 레오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경찰 조사, 검찰 기소, 재판까지 최소 6개월은 걸립니다. 레오가 말했다. 상관없어요. 3년을 기다렸는데 6개월쯤이야. 태준은 서류를 정리했다. 형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뭡니까? 왜 이제야 연락하셨습니까? 레오는 바다를 봤다. 바다가 날 치료해줬어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이제야 내가 다시 싸울 수 있게 됐어요. 태준은 바다에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바다는 미소 지었다. 태준이 일어서며 말했다. 그럼 저는 이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에 갈게요. 형님, 곧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태준이 떠난 후 레오와 바다는 거실에 남았다. 레오가 말했다. 바다야, 내가 그날 거기 있었다니 믿기지가 않아. 바다가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레오는 바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야. 내 덕분이야. 내가 없었으면 영영 진실을 몰랐을 거야. 바다는 레오를 올려다봤다. 이제 민준 아저씨가 편히 쉴 수 있겠죠. 그래, 이제 민준이도 편히 쉴 수 있어. 그날 저녁 레오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요리를 만들었다. 민준이 가장 좋아했던 요리, 소고기 미역국이었다. 바다가 물었다. 왜 미역국이에요? 레오는 웃었다. 민준이 생일마다 엄마가 끓여주셨대. 그래서 민준이는 생일이면 꼭 미역국을 먹었어. 비록 프랑스 요리 셰프였지만 말이야. 레오는 정성껏 국을 끓였다. 그의 손놀림은 완벽했다. 70% 회복된 미각으로도 충분했다. 국이 완성되었다. 레오는 그릇에 담아 식탁에 놓았다. 그리고 빈자리에도 한 그릇을 놓았다. 민준아, 이제 편히 쉬어. 형이 꼭 내 원수를 갚을게. 바다는 조용히 앉아서 함께 기도했다. 그들은 저녁을 먹었다. 미역국은 완벽했다. 레오는 눈물을 흘리며 먹었다. 그날 밤 서울에서 최진혁은 전화를 받았다. 뭐라고? 김태준이 경찰서에 갔다고. 내 증거 서류를 잔뜩 들고 갔답니다. 최진혁은 와인 잔을 놓았다. 그의 손이 떨렸다. 무슨 증거를 가지고 갔는지 알아봐.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최진혁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화려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어두웠다. 그는 중얼거렸다. 레오 형님, 형님이 날 배신하시는군요. 최진혁은 결심한 듯 전화를 걸었다. 나야, 계획을 앞당긴다. 내일 당장 움직여. 뭘 하실 겁니까? 레오 형님을 공개석상으로 끌어내야 해. 더 셰프 프로그램 프로듀서한테 연락해. 레오 형님 특별 출연 섭외하라고 해. 하지만 형님이 응하실까요? 응하게 만들 거야. 형님이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할 거거든. 최진혁은 전화를 끊었다. 그는 어두운 미소를 지었다. 형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레오에게 택배가 도착했다. 고급스러운 상자였다. 레오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초대장이 들어 있었다. 더 셰프 스페셜 매치 초대장. 레오는 초대장을 읽었다. 강레오 셰프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이번에 더 셰프 특별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전설의 셰프들이 모여 실력을 겨루는 자리입니다. 셰프님의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초대장 뒤에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형님 나오시면 제가 형님 몫의 레스토랑 지분 전부 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불참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선택은 형님 몫입니다. 최진혁. 레오는 초대장을 구겼다. 바다가 물었다. 뭐예요? 레오는 초대장을 바다에게 보여줬다. 바다는 읽고 나서 말했다. 함정이에요. 알아 하지만 나는 가야 해. 왜요? 위험해요. 레오는 바다를 봤다. 진혁이가 공개적으로 날 도발하고 있어. 여기서 도망치면 난 평생 비겁한 놈으로 남아 가리고 나는 여제 준비됐어. 바다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레오를 봤다. 레오가 말했다. 걱정 마, 나는 이길 거야. 그리고 최진혁의 가면을 벗겨줄 거야. 바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도 같이 갈게요. 레오는 웃었다. 그래. 내가 내 비밀 무기니까. 그들은 서로를 봤다. 폭풍 전에 고요였다. 일주일 후 레오와 바다는 서울로 향했다. 더 셰프 녹화장은 강남의 대형 스튜디오였다. 화려한 조명과 카메라들이 절비했다. 레오는 입구에서 멈췄다. 3년 만에 다시 서는 공개 무대였다. 바다가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아저씨 저 옆에 있어요. 레오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다. 대기실에서 스태프가 다가왔다. 강레오 셰프님이시죠? 오늘 촬영 일정 설명드릴게요. 그때 최진혁이 나타났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형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레오는 차갑게 그를 바라봤다. 최진혁은 개의치 않고 바다를 봤다. 이 아이가 소문의 그 아이로군요. 귀엽네요. 바다는 최진혁을 똑바로 쳐다봤다. 말은 하지 않았다. 최진혁이 바다에게 봉투를 건넸다. 얘야, 오늘 형님 녹화하는 동안 심심할 테니 이거 가지고 시내 구경이나 하고 와. 여기 10만 원 들어있어. 바다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최진혁이 다시 말했다. 사실 형님 요리에 필요한 특별한 식재료가 있는데 혹시 내가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남대문 시장에 있는 건데. 무슨 식재료인데요? 최진혁은 쪽지를 건넸다. 이거야 좀 특별한 약초인데 너 같은 전문가가 가야 제대로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다는 쪽지를 받아 읽었다. 산삼이라고 적혀 있었다. 레오가 말했다. 산삼은 필요 없어. 나는 오늘 간단한 요리를 할 거야. 최진혁이 웃었다. 형님 결승전인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다른 셰프들은 최고급 식재료를 준비했는데요. 레오는 대답하지 않았다. 최진혁이 바다에게 말했다. 그냥 보험이야. 만약을 위해서. 알았지. 바다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최진혁을 봤다. 1시간 후 녹화 준비가 시작됐다. 프로듀서가 레오를 불렀다. 강 셰프님 조리대 배정하겠습니다. 레오가 조리대로 가려 할 때 최진혁이 다가왔다. 형님, 제가 특별히 형님 조리대는 제일 좋은 자리로 배정했습니다. 카메라 앵글도 좋고요. 고맙지만 사양할게. 최진혁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러시다니 어쩔 수 없죠. 바다는 여전히 레오 곁을 지켰다. 최진혁이 다시 다가왔다. 얘야, 식재료 사러 안 가. 시간 없어. 바다가 레오를 봤다. 레오는 고개를 저었다. 바다야, 너는 여기 있어. 최진혁이 말했다. 형님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 보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때 스태프가 외쳤다. 촬영 30분 전입니다. 출연자분들 대기해 주세요. 최진혁이 바다에게 속삭였다. 지금 안 가면 늦어. 시장 왕복에 2시간 걸려. 서둘러. 바다는 망설였다. 뭔가 이상했다. 하지만 만약 정말 산삼이 필요하다면. 바다는 레오에게 말했다. 아저씨 제가 다녀올게요. 혹시 모르잖아요. 레오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너는 여기 있어야 해. 하지만 최진혁이 끼어들었다. 형님, 저 애가 가고 싶다잖아요. 경험도 될 거고요. 바다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다녀올게요. 금방 올게요. 바다가 나간 후 레오는 불안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조리대에 도착했다. 레오는 식재료를 확인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다. 레오는 조리대를 자세히 살폈다. 그때 도마 모서리에서 흰 가루를 발견했다. 손가락으로 살짝 만져 냄새를 맡았다. 고춧가루 아니 고춧가루보다 훨씬 강한 향신료였다. 캐롤라이나 리퍼 세상에서 제일 매운 고춧가루. 레오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공기 중에 퍼지면 자신의 예민해진 후각이 마비될 것이었다. 최진혁이 조리대를 지나가며 웃었다. 형님 준비 잘 되셨어요. 레오는 최진혁을 노려봤다. 내가 이걸 뿌렸구나. 최진혁은 모른 척했다.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오는 조리대를 닦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루는 이미 널리 퍼져 있었다. 공기 중에도 떠다녔다. 촬영 10분 전입니다. 레오는 숨을 참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매운 향이 코를 자극했다. 눈이 매웠다. 후각이 혼란스러워졌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다. 바다가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레오에게 달려왔다. 아저씨 속았어요. 남대문 시장에 그런 가게 없어요. 레오는 바다를 봤다. 알아. 진혁이가 널 보내려고 한 거야. 바다는 조리대를 봤다. 냄새를 맡았다. 얼굴이 굳었다. 이거 캐롤라이나 리퍼예요. 누가 이걸? 레오가 대답했다. 최진혁이야. 바다는 주위를 둘러봤다. 최진혁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바다가 말했다. 시간 없어요. 제가 가져온 거 쓰세요. 바다는 배낭을 열었다. 안에서 싸온 식재료를 꺼냈다. 별장에서 가져온 것들이었다. 레오가 물었다. 이걸 언제? 오늘 아침에 뭔가 이상해서 챙겨왔어요. 바다는 깨끗한 식재료들을 조리대에 놓았다. 레오는 고마운 눈빛으로 바다를 봤다. 촬영 5분 전입니다. 출연자분들 자리에 서주세요. 레오는 자리에 섰다. 바다는 관객석으로 갔다. 그곳에서 김태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레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레오는 눈을 감고 심호흡했다. 코는 여전히 매웠지만 정신을 집중했다. 바다가 가르쳐준 대로 맛이 아니라 기억으로 요리하기로 했다. 촬영 시작합니다. 스튜디오에 불이 켜졌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다. 사회자가 등장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전설의 셰프 강레오가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카메라가 레오를 비췄다. 레오는 담담하게 서 있었다. 사회자가 말했다. 오늘의 주제는 치유의 수프입니다. 2시간 안에 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수프를 만들어주세요. 시작. 레오는 바다가 준 재료를 봤다. 쑥, 된장, 마늘, 달걀, 그리고 민준의 노트에서 본 레시피가 떠올랐다. 민준이 어머니의 쑥국. 레오는 요리를 시작했다. 손이 움직였다. 칼이 쑥을 다듬었다. 된장을 풀었다. 마늘을 다졌다. 다른 셰프들은 화려한 재료들로 복잡한 수프를 만들었다. 트러플, 랍스터, 푸아그라. 하지만 레오는 가장 단순한 재료로 가장 진심 어린 요리를 만들었다. 1시간이 지났다. 레오의 수프는 거의 완성되었다. 하지만 간을 맞춰야 했다. 문제는 레오의 후각이 여전히 혼란스러웠다는 것. 레오는 국물을 떠서 맛봤다. 하지만 매운맛 때문에 정확한 맛을 느낄 수 없었다. 관객석에서 바다가 일어났다. 스태프가 말렸지만 바다는 조리대로 걸어갔다. 어린 친구 촬영 중입니다. 바다는 레오 옆에 섰다. 레오를 올려다봤다. 바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혀로 맛보지 말고 마음으로 기억해요. 그날의 불길 말고 그날 우리가 나누려 했던 음식의 온기를요. 레오는 바다를 봤다. 그리고 이해했다. 레오는 눈을 감았다. 20년 전 민준 어머니의 부엌으로 돌아갔다. 그날의 온기, 그날의 웃음, 그날의 사랑. 레오는 느낌으로 간을 맞췄다. 소금 한 꼬집, 국간장 조금, 마지막으로 참기름 몇 방울. 시간 종료.
레오는 수프를 그릇에 담았다. 단순한 쑥국이었다.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심사가 시작됐다. 3명의 심사위원이 각 셰프의 요리를 맛봤다. 첫 번째 셰프 트러플 크림 수프 훌륭합니다. 고급스러워요. 두 번째 셰프 랍스터 비스크 완벽한 기술이에요. 세 번째 셰프 푸아그라 콩소매 예술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오의 차례였다. 심사위원들이 쑥국을 봤다. 너무 단순했다. 한 심사위원이 말했다. 강 셰프님, 이건 너무 소박한 것 아닙니까? 레오는 대답했다. 치유는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옵니다. 심사위원들이 숟가락을 들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순간 그들의 표정이 변했다. 한 심사위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건 제 어머니 맛이에요. 다른 심사위원도 눈물을 닦았다. 따뜻해요. 정말 따뜻해요. 세 번째 심사위원이 말했다. 이건 수프가 아니라 기억이에요. 사랑이에요. 관객들도 울었다. 레오도 눈물을 흘렸다. 심사위원들이 결정했다. 만장일치로 강레오 셰프 우승입니다. 관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레오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바다가 뛰어와 레오를 안았다. 해냈어요. 아저씨. 레오는 바다를 안았다. 내 덕분이야. 그때 관객석에서 한 남자가 일어났다. 김태준이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잠깐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했다. 저기 선생님, 지금 생방송 중인데요. 태준은 개의치 않고 말했다. 저기 계신 최진혁 씨 당신은 3년 전 방화살인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술렁였다. 최진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야. 태준이 서류를 들어 올렸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보험금 횡령 페이퍼 컴퍼니, 그리고 화재 당일 당신의 통화 오금까지. 경찰들이 스튜디오로 들어왔다. 그들은 최진혁에게 다가갔다. 최진혁 씨 방화살인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진혁은 뒤로 물러섰다. 아니야. 이건 오해야. 경찰이 수갑을 채웠다. 최진혁은 레오를 봤다. 형님이 날 배신하는 거야. 레오는 차갑게 대답했다. 배신은 내가 먼저 했어. 민준이를 죽인 것도 너였어. 최진혁은 끌려나갔다. 카메라는 모든 것을 찍고 있었다. 스튜디오는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레오는 조용히 서 있었다. 바다가 그의 손을 잡았다. 끝났어요. 아저씨, 이제 정말 끝났어요. 레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끝났어. 사회자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말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관객들은 여전히 박수를 쳤다. 레오를 위한 박수였다. 레오는 무대를 내려왔다. 김태준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형님 축하드립니다. 형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겁니다. 레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태준 씨. 바다가 레오의 팔을 잡았다. 아저씨, 이제 집에 가요. 레오는 바다를 봤다. 그래, 집에 가자. 그들은 스튜디오를 나왔다.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하지만 레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바다의 손을 잡고 걸어갔다. 차 안에서 레오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불빛이 지나갔다. 바다가 물었다. 기분이 어때요? 레오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후련해, 그리고 슬퍼. 왜요? 민준이 생각나서. 이제 진짜 끝났으니까 민준이랑의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서. 바다는 레오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아저씨 요리 속에 민준 아저씨가 살아있어요. 아저씨가 요리할 때마다 민준 아저씨도 함께 요리하는 거예요. 레오는 눈물을 닦았다. 넌 정말 어른 같아. 바다는 웃었다. 저 12살인데요. 레오도 웃었다. 그래, 12살. 차는 산으로 향했다.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방송 다음 날 모든 언론이 최진혁 체포 소식을 보도했다.
전설의 셰프 강래호 복귀 동업자의 배신과 방화살인 3년 만에 밝혀진 진실. 레오는 별장에서 뉴스를 봤다. 화면에는 최진혁이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끌려가는 모습이 나왔다. 기자가 물었다. 최진혁 씨 민준 씨를 죽인 것 인정하십니까? 최진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레오는 TV를 껐다. 바다가 옆에 앉았다. 기분이 어때요? 레오는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다. 시원하지가 않아. 오히려 허전해. 왜요? 민준이가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 진혁이가 감옥에 가도 민준이는 영영 안 돌아와. 바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진실은 밝혀졌잖아요. 레오는 창밖을 바라봤다. 그래,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지. 그날 오후 김태준이 전화했다. 형님, 민준이 형수님이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레오는 잠시 말을 잃었다. 3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언제? 내일 오후 어떠세요? 형수님 댁으로 오시겠어요? 레오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레오와 바다는 서울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로 향했다. 민준의 가족이 사는 곳이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3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왔다. 서연이었다. 민준의 아내. 서연은 레오를 보고 잠시 멈췄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들어갔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소파에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앉아 있었다. 민준이 아들 지우였다. 지우는 레오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아빠 친구 아저씨. 레오는 무릎을 꿇고 지우 눈높이에 맞췄다. 그래, 아저씨야, 오랜만이다. 지우는 레오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아저씨, 우리 아빠는요? 레오의 목이 메었다. 서연이 지우의 어깨를 잡았다. 지우야, 방에 가서 놀고 있어. 엄마랑 아저씨 얘기 좀 해야 해.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서연이 레오를 소파에 앉게 했다. 바다도 옆에 앉았다. 서연은 차를 내왔다. 3년 만이네요. 레오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진작 찾아뵀어야 했는데.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레오 씨도 힘드셨을 거예요. 레오는 눈물을 참았다. 서연이 말했다. 방송 봤어요. 레오 씨가 진실을 밝혀주셔서 고마워요. 레오는 고개를 들었다. 재수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서연은 조용히 들었다. 레오가 말했다. 그날 밤 저는 민준이를 구하지 못했어요. 아니, 구하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두려워서 도망쳤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레오는 계속했다. 민준이가 절 불렀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민준이를 버리고 혼자 살아남았어요. 레오는 소파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비겁해서 민준이가 죽었어요. 제 잘못입니다. 서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물만 흘렸다. 바다가 조용히 티슈를 건넸다. 한참 후 서연이 입을 열었다. 레오 씨 일어나세요. 레오는 고개를 숙인 채였다. 서연이 다시 말했다. 제가 레오 씨 원망했던 적도 있어요. 왜 우리 남편만 죽고 레오 씨만 살았을까? 하지만 이제 알아요. 그건 레오 씨 잘못이 아니에요. 레오가 고개를 들었다. 서연이 계속했다. 최진혁이 불을 질렀어요. 레오 씨가 아니라 최진혁이 우리 남편을 죽인 거예요. 레오 씨는 살아남은 거예요. 레오는 눈물을 닦았다. 서연이 말했다. 그리고 레오 씨가 진실을 밝혀주셨잖아요. 3년 동안 저는 남편이 왜 죽었는지 몰랐어요. 그냥 사고라고만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남편이 레오 씨를 지키려다 죽었다는 걸. 레오는 서연을 봤다. 서연이 웃었다. 남편다운 일이에요. 남편은 항상 레오 씨를 형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진짜 형처럼 따랐어요. 레오는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다.
서연이 레오의 손을 잡았다. 레오 씨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남편도 레오 씨가 행복하길 바랄 거예요. 레오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습니다, 재수 씨. 김태준이 서류를 꺼냈다. 형님, 이거 받으세요. 레오가 서류를 받다. 레스토랑 그룹 지분 양도서였다. 이게 뭡니까? 태준이 설명했다. 형님 약속하셨잖아요. 형을 위해 싸우겠다고. 이제 그 대가를 받으셔야죠. 레오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었어. 서류에는 그룹 지분 50%가 적혀 있었다. 레오가 말했다. 나는 형수님과 지우에게 이걸 드리고 싶어요. 민준이 몫이에요. 서연은 깜짝 놀랐다. 레오 씨, 이건 너무 큰데요. 레오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이가 없었으면 저도 없어요. 민준이가 함께 키운 회사예요. 마땅히 민준이 가족 몫이에요. 바다가 말했다. 맞아요. 민준 아저씨 가족이 받아야 해요.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지우를 위해 받겠어요. 레오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레오는 바다를 봤다. 바다야, 내 몫은. 바다가 말했다. 저는 아저씨랑 있는 게 좋아요. 돈은 필요 없어요. 레오는 바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야. 너한테 30% 주기로 했어. 바다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 돈은 민준 아저씨 가족한테 더 드려요. 저는 10%면 충분해요. 레오는 감동했다. 넌 정말. 바다는 웃었다. 저 아직 12살이에요. 10%도 엄청 큰 거예요. 모두 웃었다. 서연이 말했다. 그럼 저희가 50% 바다가 30% 형님이 20%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레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서류가 정리됐다. 서연이 물었다. 레오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레스토랑으로 돌아오세요. 레오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나는 화려한 레스토랑은 이제 안 맞아요. 조용한 곳에서 진심으로 요리하고 싶어요.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레오는 바다를 봤다. 바다랑 작은 식당을 열 거예요. 어떤 식당이요? 레오는 미소 지었다. 기억을 요리하는 식당이요. 사람들의 소중한 기억을 음식으로 만들어주는 곳이요.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남편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때 지우가 방에서 나왔다. 아저씨 배고파요. 레오는 지우를 봤다. 그래, 아저씨가 뭐 해줄까? 지우는 망설이다 말했다. 아빠가 해주던 계란말이요. 레오의 가슴이 뭉클했다. 알았어. 아저씨가 해줄게. 레오는 주방으로 갔다. 작은 주방이었지만 도구는 있었다. 레오는 달걀을 꺼냈다. 바다가 옆에 섰다. 도와줄까요? 레오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내가 할게. 레오는 달걀을 풀었다. 소금을 조금 넣었다. 팬을 달궜다. 기름을 두르고 달걀물을 부었다. 레오의 손이 움직였다. 완벽한 움직임이었다. 달걀이 노랗게 익었다. 레오는 조심스럽게 말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란말이가 완성됐다. 레오는 접시에 담았다. 지우에게 건넸다. 먹어봐. 지우는 포크로 한 입 먹었다. 눈을 크게 떴다. 아빠 맛이에요. 레오는 미소 지었다. 그치 아빠가 너 많이 사랑했어.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계란말이를 먹었다. 서연도 울었다. 레오는 주방에 서서 자신의 손을 봤다. 떨리지 않았다. 완벽하게 안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맛이 느껴졌다. 달걀의 고소함, 소금의 짠맛, 기름의 풍미 모든 것이 선명했다. 레오는 깨달았다. 자신의 미각이 완전히 돌아왔다는 것을. 100% 모든 감각이 살아났다. 바다가 속삭였다. 아저씨 느껴져요. 레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다 느껴져. 이제 정말 다 돌아왔어. 바다는 레오를 안았다. 축하해요, 아저씨. 저녁이 되어 레오와 바다는 서연의 집을 나섰다. 지우가 문 앞까지 배웅했다. 아저씨 또 와요. 레오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자주 올게. 아저씨가 요리 가르쳐 줄게. 지우는 환하게 웃었다.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차 안에서 레오는 한참을 울었다. 바다는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다. 레오가 말했다. 바다야, 나 이제 진짜 괜찮아진 것 같아. 바다는 웃었다. 당연하죠. 아저씨 이제 다 이겨냈어요. 레오는 눈물을 닦았다. 내 덕분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그 별장에서 죽어가고 있었을 거야. 바다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저씨가 스스로 일어선 거예요. 레오는 바다를 안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들은 산으로 돌아갔다. 일주일 후 레오의 옛 제자들이 별장을 찾아왔다. 셋이었다. 모두 유명한 셰프가 된 사람들이었다. 스승님 복귀하신다니 축하드립니다. 레오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다. 바다는 차를 내왔다. 한 제자가 말했다. 스승님, 이제 그룹으로 돌아오시죠.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른 제자가 말했다. 스승님만 계시면 저희가 다시 최고로 만들겠습니다. 레오는 차를 마시며 그들을 봤다. 세 번째 제자가 말했다. 스승님, 저희한테 부사장 자리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레오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너희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아니? 제자들은 서로를 봤다. 레오가 말했다. 나는 도망친 거야. 화려한 세계에서 진짜 요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지만 스승님 그룹을 버릴 순 없지 않습니까? 레오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룹에 안 돌아가. 민준이, 가족과 바다가, 주주야, 내 지분은 20%뿐이야. 제자들은 놀랐다. 레오가 계속했다. 그리고 너희들 내가 왜 부른지 아니? 모릅니다. 레오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들 다시는 내 제자라고 하지 마. 너희들은 요리가 아니라 권력을 원하잖아. 스승님, 그게 무슨... 레오는 일어섰다. 나가. 다시는 오지 마. 제자들은 당황했지만 레오의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들은 나갔다. 바다가 물었다. 괜찮아요. 레오는 웃었다. 응, 이제 진짜 가벼워졌어. 바다는 레오 옆에 앉았다. 레오가 말했다. 바다야, 우리 내일부터 준비하자. 뭐려? 식당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여기 별장 주방을 개조해서 작은 식당을 만들 거야. 바다는 신이 나서 물었다. 정말이요? 레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루에 세 팀만 받을 거야. 예약제로 그들의 기억을 듣고 그 기억을 요리로 만들어줄 거야. 바다는 환하게 웃었다. 좋아요. 저도 도울게요. 레오는 바다를 안았다. 우리 함께 하자. 그날 밤 레오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잤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함도 없었다. 단지 평온함만 있었다. 그의 여정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 달 후 별장 주방에서 공사가 시작됐다. 레오와 바다는 주방을 식당으로 개조하고 있었다. 바다가 물었다. 아저씨 테이블 몇 개 놓을 거예요? 레오는 설계도를 보며 대답했다. 3개 하루에 세 팀만 받을 거야. 점심 한 팀, 저녁 2팀. 왜 그렇게 적게요? 레오는 웃었다. 우리는 빨리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 천천히 만들 거야. 한 팀당 2시간씩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기억을 요리로 만들어줄 거야. 바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공사 인부들이 벽을 칠했다. 바다가 고른 따뜻한 베이지색이었다. 레오는 주방 기구들을 새로 배치했다. 화려한 장비는 치웠다. 대신 단순하고 실용적인 도구들만 남겼다. 일주일 후 식당 간판이 달렸다. 기억 리멤버라는 영어가 나무판에 새겨져 있었다. 바다가 간판을 보며 말했다. 예쁘다. 레오는 바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우리가 만든 거야. 그날 저녁 레오는 바다를 거실로 불렀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다. 바다야, 앉아봐. 바다가 앉았다. 레오는 서류를 밀었다. 이게 뭐예요? 입양 서류야. 내가 내 법적 보호자가 되는 거야. 바다는 서류를 봤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레오가 말했다. 나는 내 아빠는 될 수 없어 하지만 내 가족은 될 수 있어. 나랑 가족이 되어줄래? 바다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레오는 바다를 안았다. 고마워, 바다야. 바다가 울면서 말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아저씨. 그들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다음 날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다. 한 달 후 입양이 정식으로 승인됐다. 이제 이 바다는 강바다가 되었다. 바다가 새 신분증을 보며 웃었다. 강바다 이름 좋다. 레오도 웃었다. 우리 딸 이름이야. 바다는 레오를 안았다. 아빠. 레오는 눈물을 닦았다. 그래, 딸. 식당 오픈 준비가 끝났다. 메뉴판은 단 한 가지였다. 당신의 기억을 요리해 드립니다. 가격 없음 예약제 하루 세팀. 레오는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예약 시스템과 함께 식당의 철학을 적었다. 우리는 화려한 요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기억을 음식으로 재현합니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손맛, 어릴 적 엄마가 끓여주던 국, 첫사랑과 먹었던 그 음식. 우리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그 기억의 맛을 되살려 드립니다. 홈페이지를 올린 지 이틀 만에 예약이 가득 찼다. 한 달치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바다가 놀라서 말했다. 대박이에요, 아빠. 레오는 웃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이었나 봐. 첫 손님이 오는 날 레오와 바다는 새벽부터 준비했다. 주방을 청소하고 식재료를 점검했다. 오후 1시 첫 손님이 도착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레오와 바다가 인사했다. 남자는 테이블에 앉았다. 레오가 물었다. 어떤 기억을 원하십니까?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주신 미역국이요. 레오는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다. 말씀해 주세요. 그날의 이야기를. 남자가 말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안 말기셨어요. 병원에서 퇴원하신 다음 날 주방에 들어가셨어요. 어머니가 말렸지만 아버지는 고집하셨죠. 생일이니까 미역국을 끓이겠다고.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는 힘들어 하시면서도 국을 끓이셨어요. 그리고 제 앞에 놓으시며 말씀하셨죠. 아들아, 잘 먹고 건강하게 살아라. 그게 아버지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레오는 남자의 손을 잡았다. 알겠습니다. 아버님의 사랑을 담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레오와 바다는 주방으로 갔다. 바다가 물었다. 어떻게 만들 거예요? 레오는 생각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마지막 힘을 다해 만든 국, 그 안에는 사랑과 축복과 걱정이 담겨 있었을 거야. 레오는 가장 신선한 미역을 골랐다. 소고기를 준비했다. 참기름에 볶았다. 물을 넉넉히 붓고 끓였다. 간을 맞췄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다. 레오는 멈췄다. 바다가 물었다. 왜요? 레오는 대답했다. 사랑이 부족해. 바다가 말했다. 아빠, 눈 감고 그분 아버지를 생각해봐요.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을지. 레오는 눈을 감았다.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버지의 손, 아버지의 목소리, 아버지의 사랑. 레오는 눈을 떴다. 다시 국을 저었다. 이번에는 달랐다. 국에서 온기가 느껴졌다. 레오는 국을 그릇에 담았다. 조심스럽게 테이블로 가져갔다. 남자 앞에 놓았다. 손님 드셔보세요. 남자는 숟가락을 들었다. 한 입 떠서 입에 넣었다.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남자는 한참을 울었다. 레오와 바다는 조용히 기다렸다. 남자가 말했다. 이거예요. 이 맛이에요. 아버지 맛이에요. 남자는 국을 다 먹었다. 그리고 레오에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난 것 같아요. 레오는 미소 지었다. 천만에요. 다시 오세요. 남자가 나간 후 바다가 레오를 안았다. 아빠, 우리 해냈어요. 레오는 바다를 안았다. 그래, 우리 해냈어. 그날 저녁에도
두 팀의 손님이 왔다. 한 팀은 돌아가신 할머니의 된장찌개를 원했다. 다른 팀은 헤어진 연인과 먹었던 떡볶이를 원했다. 레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요리를 만들었다. 모든 손님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다. 밤이 되어 레오와 바다는 주방을 청소했다. 바다가 말했다. 아빠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레오도 웃었다. 나도 그래. 이게 진짜 요리인 것 같아. 그때 전화가 왔다. 서연이었다. 레오 씨, 지우가 주말에 거기 가도 될까요? 요리 배우고 싶대요. 레오는 환하게 웃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세요. 고마워요, 레오 씨. 레오는 전화를 끊고 바다를 봤다. 바다야, 우리 제자가 생겼어. 바다는 신이 나서 물었다. 지우요. 응, 민준이 아들이야. 우리가 잘 가르쳐야지. 바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열심히 가르칠게요. 주말이 되었다. 서연과 지우가 도착했다. 지우는 작은 앞치마를 입고 왔다. 아저씨, 저 요리 배우러 왔어요. 레오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좋아. 오늘은 계란 프라이부터 배워볼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레오는 지우에게 달걀 깨는 법을 가르쳤다. 바다도 옆에서 도왔다. 지우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다. 첫 번째 계란 프라이가 완성됐다. 모양은 삐뚤었지만 지우는 자랑스러워했다. 아저씨 봐요. 제가 만들었어요. 레오는 웃었다. 잘했어. 다음엔 더 잘 만들 수 있을 거야. 지우가 물었다. 아저씨, 우리 아빠도 요리 잘했어요. 레오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그럼 내 아빠는 아저씨보다 요리를 더 잘했어.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거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아빠처럼 될래요. 레오는 지우를 안았다. 그래, 넌 아빠를 닮아서 훌륭한 셰프가 될 거야. 그날 이후 지우는 매주 주말마다 찾아왔다. 레오와 바다는 지우에게 요리를 가르쳤다. 달걀 프라이, 김치볶음밥, 된장찌개 하나하나 배워갔다.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식당 기억은 소문이 났다. 예약은 항상 가득 찼다. 어느 날 외국인 손님이 왔다. 프랑스에서 온 미슐랭 가이드 심사위원이었다. 저는 강레오 셰프의 요리를 먹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레오는 정중하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미슐랭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외조 셰프님의 실력이면 충분히 3스타를 받을 수 있는데요. 레오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이제 별이 필요 없어요. 제게 필요한 건 손님들의 미소와 눈물이에요. 심사위원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웃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한 명의 손님으로 예약하겠습니다. 레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환영합니다.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리는 날 레오와 바다는 창밖을 바라봤다. 바다가 말했다. 아빠 1년 전 이맘때 제가 여기 왔었죠. 레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내가 안 왔으면 나는 아직도 그 어둠 속에 있었을 거야. 바다는 레오의 손을 잡았다. 저도 아빠가 없었으면 혼자였을 거예요. 레오는 바다를 안았다. 우리는 서로를 구했어. 그날 저녁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레오는 바다에게 말했다. 바다야, 오늘은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 볼까? 무슨 요리요? 민준이가 가장 좋아했던 요리 김치찌개. 레오와 바다는 함께 김치찌개를 끓였다. 김치를 썰고 돼지고기를 넣고 끓였다. 두부를 넣고 파를 올렸다. 김치찌개가 부글부글 끓었다. 레오는 그릇에 담았다. 테이블에 3개의 그릇을 놓았다. 레오, 바다, 그리고 빈자리. 레오가 빈자리를 보며 말했다. 민준아, 우리 잘 지내고 있어. 내 덕분에 나는 다시 요리할 수 있게 됐어. 고마워, 친구야. 바다도 말했다. 민준 아저씨 감사해요. 아빠를 살려주셔서. 그들은 함께 밥을 먹었다. 창밖에는 눈이 내렸다. 식당 안은 따뜻했다. 1년이 흘렀다. 어느 봄날 오후 지우가 레오를 찾아왔다.
이제 9살이 된 지우는 많이 자랐다. 아저씨, 오늘 제가 요리 하나 만들어도 돼요? 레오는 놀라서 물었다. 무슨 요리? 아빠가 제일 좋아하셨던 요리요. 제가 배운 걸 다 써서 아빠한테 바치고 싶어요. 레오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좋아해보자. 지우는 주방에 섰다. 레오와 바다는 옆에서 지켜봤다. 지우는 김치찌개를 만들기 시작했다. 1년 동안 배운 모든 기술을 사용했다. 김치를 썰고 고기를 볶고 육수를 붓고 끓였다. 1시간 후 김치찌개가 완성됐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그릇에 담았다. 레오가 맛을 봤다. 완벽했다. 1년 전에 지우는 달걀도 제대로 못 깼는데 이제는 이런 요리를 만들었다. 잘했어, 지우야. 내 아빠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지우는 김치찌개를 식탁에 놓았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민준의 사진이었다. 아빠, 제가 만들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지우는 고개를 숙여 절했다. 레오와 바다도 함께 절했다. 세 사람은 함께 김치찌개를 먹었다. 맛있었다. 아니, 맛있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사랑이 담겨 있었다. 식사 후 지우가 물었다. 아저씨, 저 나중에 셰프가 되면 아빠처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레오는 지우를 안았다. 그럼 넌 이미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내 아빠처럼 훌륭한 셰프가 될 거야. 지우는 웃었다. 그날 저녁 손님들이 모두 떠난 후 레오와 바다는 테라스에 앉았다. 별들이 빛났다. 바다가 말했다. 아빠 행복해요. 레오도 웃었다. 나도 행복해. 그들은 밤하늘을 바라봤다. 어디선가 민준이 웃고 있을 것 같았다. 바다가 물었다. 아빠, 내일은 어떤 손님이 올까요? 레오는 대답했다. 모르지. 하지만 누가 오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들의 기억을 요리할 거야. 바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레오가 말했다. 요리는 기술이 아니야. 요리는 사랑이고 기억이고 연결이야. 우리는 음식으로 사람들을 이어주는 거야. 바다는 레오의 말을 가슴에 새겼다. 그날 밤 레오는 일기를 썼다. 오늘로 식당을 연 지 1년이 되었다. 365팀의 손님을 만났다. 모두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요리를 만들었다. 그들은 울고 웃고 감사했다. 나도 행복했다. 민준아, 고마워. 내가 내게 준 우정, 내가 내게 보여준 진심,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 나는 이제 진짜 셰프가 된 것 같아. 별을 좇는 셰프가 아니라 사람을 치유하는 셰프. 그리고 바다, 내 딸, 내가 내 인생에 와줘서 고마워. 넌 내 혀만 고친 게 아니야. 내 마음을 고쳤어. 내 인생을 고쳤어. 내일도 손님들이 올 거야. 나는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 바다와 함께, 그리고 민준이의 축복과 함께. 레오는 일기를 덮었다. 창밖에는 별들이 빛났다. 식당 기억에 불이 꺼졌다.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다시 켜질 것이다. 새로운 이야기를 기다리며. 강레오와 강바다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음식으로 사람들을 이어주며, 기억으로 사람들을 치유하며. 그리고 어디선가 민준이 미소 짓고 있다. 친구여, 잘 지내고 있구나.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